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은 제1장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이 법령이 하필이면 우리 교재가 출판된 다음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영상 공부를 하실 때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는 사이트에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많은 내용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는 교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이 법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령은 목적을 이해하시면 그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의 첫 번째 목적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인증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축물의 종류,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 기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 인증기관 및 그 다음에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을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받은 건축물의 점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즉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이 바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죠. 이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내용,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목적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 기준에 대해서 그 사항을 규정하고, 두 번째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받은 건축물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크게 이 목적을 이해하시면 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 그래서 인증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은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배우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인증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절차가 있겠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무한정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유효기간을 정해둡니다. 그래서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돈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 등을 어떻게 납부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어떻게 지정하는 그 기준하고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이 어떠한 업무의 내용을 담당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건축물이 인증을 받은 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1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의 목적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살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적용 대상, 즉 다시 얘기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시면 적용 대상은 첫 번째 주택. 주택은 법규적으로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공장, 학교 이런 데에 기숙사가 있죠. 그래서 주택과 기숙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 건축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이외의 용도, 즉 주택과 업무시설을 제외한 병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이러한 용도들의 건축물들 중에서 냉방 또는 난방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의 법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외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모든 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제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에 냉방 온도 설정 조건, 그 다음에 난방 온도 설정 조건이 있는데 그거대로 인증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내에 냉방 또는 난방 설정, 난방 온도 설정 조건으로 인증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이러한 경우는 인증을 주고 싶어도 또는 인증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한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전체의 면적 중에서 냉방이나 난방 온도를 설정해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공간이,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다시 얘기하면 50% 이상이 인증평가가 불가능한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요 두 번째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인증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러한 제외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동으로 그 기준을 고시하게끔 요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적용 대상, 그 다음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요 세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이미 배우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용을 지나쳐서 가고요. 자, 우리 교재 제3조 다음 내용으로 가면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운영기관의 지정은 어떠한 절차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운영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녹색건축센터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운영기관을 지정을 할 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정은 누가 하느냐?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는 누구와 하느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너무 말이 기니까 이제 줄여서 쓰겠습니다. 산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기관을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요번에 개정되면서 없어진 조항이 뭐냐 하면 심의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과거에는 인중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할 때는 산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다. 요것도 말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받은 운영기관이 업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요게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인증 업무 인력이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증 관리 시스템. 그래서 인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인증 관리 시스템에 대해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인증기관의 평가,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그 다음에 감독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인증기관의 평가, 사후 관리,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의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 연구, 이러한 것들이 운영기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증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증제도의 개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나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운영기관이 담당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 그래서 요번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증
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적 운영에 관한 업무. 그래서 제도적 운영에 관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인증 관련된 통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활용에 관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뀐 게 첫 번째 인증 업무, 즉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관련 양성 이런 내용이 사라지고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그것을 줄여서 인증 업무 인력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감독에 관한 내용이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고, 인증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인증기관의 평가, 사후관리, 그 다음에 각종 홍보, 그 다음에 조사 연구,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인증 절차 및 기준관리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증 관련된 통계 분석 및 그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정된 운영기관이 자기네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운영기관이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운영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했으면 뭘 해야 되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전년도 사업 추진과 그 해의 사업 계획서,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이러한 실적이 있었다.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매년 1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운영기관에서 자, 인증을 해준 건축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해준 그 인증 현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인증 현황은 언제 제출하냐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그래서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올해 이제 또 추가돼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법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 제19조, 법 제19조에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인증기관을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19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짓이나 기타 위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에 지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되면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19조에 각 항목에 포함되는 처분 사유가 있다. 그래서 법 제19조의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관련된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하냐 하면 사업계획서나 분기별 인증 현황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랬죠. 자, 요 법 제19조에 대한 처분 사항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보고하냐 하면 국토부 장관에게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하고는 보고를 안 한다. 국토부 장관한테만 보고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4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대한 내용은 인증기관의 지정. 그래서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인증기관은 누가 지정을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산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 신청을 공고를 해야 인증기관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정 신청 기간의 설정 및 신청 기간 3개월 전에 그거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데 신청서 제출은 누구한테 하느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 서류들을 보시면 첫 번째 지정 신청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담 조직 및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즉 어떤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문 인력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증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행위별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자체적인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인증 업무 처리 규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증명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연구 실적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연구들을 진행해 왔고 그 다음에 인증을 어떤 것들을 해줬고 라고 하는 것들이 능력 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서 이외에 갖춰야 될 조건, 서류 보시면 첫 번째 전담 조직 및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얘기를 하면 전담 조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전문 인력 보유 증명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증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인증 업무 처리 규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구 실적 등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인증기관이 이런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겠죠. 그랬을 때 이 관련 서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괄호 4번에 보시면 인증기관의 전문 인력.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래의 인원 중에서 5명 이상이 반드시 인증 업무를 위해서 상근해야 되는,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인력입니다. 그 인증기관의 전문 인력을 정리를 하면요. 얼마나 갖춰야 된다고요? 그렇죠? 5인 이상 이 사람들이 항시 근무를 하고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인정 후 3년 이상 실무를 거친 자, 요 내용이 요번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냐면요. 실무 교육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즉 과거에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가 3년 이상이 되려고 하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또는 여러 가지 운영기관에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이러한 인증기관의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고요. 나머지 2번에서부터 7번에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규정하고 똑같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건축, 그 다음에 설비, 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를 가진 자, 그러니까 건축사하고 기술사는 똑같이 실무 경력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건축사, 그 다음에 기타 기술사,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 이상이요? 3년 이상 실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내용에 보시면 해당 전문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때는 기술사보다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많은 경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기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없어요. 학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경력이 얼마냐 하면 건축사, 기술사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를 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건축사, 기술사, 박사학위 몇 년이요?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얼마 이상을 해야 되냐면 9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째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몇 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냐면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항목은 되게 많은데 연수로 묶어서 보면 3년, 9년, 10년, 12년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5번째 인증 업무 처리 규정 내용 보시면 조금 항목은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인증 업무 처리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3번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증 취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4번째 인증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느냐. 그래서 그 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이 처리 규정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납부 방법과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업무 처리 규정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의 방법, 즉 그 건물이 그렇게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을 때 그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장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업무 처리 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전문 인력 보유를 하고 있는 보유 증명서, 그 다음에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규정의 내용을 심사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증기관을 고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인증기관을 고시를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인증기관 고시는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증기관을 고시를 할 때 협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협의는 누구와 하느냐? 그래서 산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고시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심의는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되냐면 인증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더라. 그래서 아까 운영기관을 지정을 할 때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의 내용은 인증운영위원회가 사라졌었죠. 그런데 인증기관을 고시를 할 때는 심의할 때 반드시 인증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뒤쪽에서 인증운영위원회의 업무의 범위가 있을 텐데 그때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은 심의 대상에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관 고시에 대한 부분에서 심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파트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